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야 5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서울 도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돈봉투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3주째 주말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탄핵이나 개헌 같은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시각 범국민 대회를 열고 헌정 중단보다 불법 위헌적 국정농단이 더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망치기 이전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자체 집회를 연 뒤 8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규탄대회와 거리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1심에 반발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학별 논술 시험을 겨냥해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 집회와 행진으로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시민들도 서울 도심에 모여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광화문 앞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는 중인 건가요? 네,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종로와 을지로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도심 행진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는 야권 인사들을 포함해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광화문 앞 7개 차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녹취 등으로 드러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분명한 국정농단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너무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가 느끼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게 됐습니다.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해서 20대를 무시하는 듯한 정권의 태도, 지속된 불통과 반성을 안 하는 듯한 태도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비슷한 시각 600m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공직선거법 관련 징역형 집유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데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 직후라 시위 격화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경찰은 2천여 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녹음 파일은 찾지 못했지만 통화 시각은 오전 10시 1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명 씨가 10분쯤 뒤 이 내용을 그대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자로 보낸 것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송재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녹음을 공개한 민주당은 통화 날짜가 2022년 5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입니다. 하지만 몇 시 몇 분 통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건데 명 씨 휴대폰 행방도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전 10시 1분 통화라고 특정했습니다. 압수한 명 씨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명은 복원해냈는데 뒤에 녹음 시작 시간이 220509-1001식으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 크기를 감안하면 통화는 2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통화 직후인 10시 12분,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보낸 문자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대통령이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 했다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에게 그대로 전달한 셈입니다. 검찰은 10분 간격으로 이어진 연락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는 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2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경북 김천의 한 교차로에서 15톤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통째로 뽑혀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요.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차도를 바라봅니다.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그대로 뽑혀 나가고 화물차는 인도를 지나 식당 앞에서야 멈춰섰습니다. 무슨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꽝 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고 났나? 빛처럼 들어와서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오전 9시쯤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15톤 화물차와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선을 벗어난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까지 덮친 겁니다. 버스 정류장은 통째로 사라졌고 바로 앞까지 밀려들어온 화물차 때문에 식당 간판도 부서졌습니다. SUV 차량은 근처를 달리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오늘따라 조금 늦게 나왔는데 와서 가게를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SUV 차량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과 버스 정류장 근처에 행인 3명 등 6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어젯밤 경기 용인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고병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승객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차문을 열고 문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택시기사가 말리는데도 욕설을 하며 멈추질 않습니다. 신발을 집어들고 택시기사를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가 황급히 차를 세우자 이번엔 차에서 내려 기사에게 주먹질을 해댑니다. 도망가는 기사를 따라가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끝이 뾰족한 열쇠를 든 채 머리와 배를 수차례 찔러 택시기사는 머리가 찢어지고 손과 등에 찰거상도 입었습니다.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하고 이제 복부, 손 쪽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너무 놀래갖고 술집 앞에서 택시를 탄 승객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막 손이 떨려고 그 진술을 막 못 쓰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경찰은 어젯밤 경기 용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승객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리문이 떨어져 깨졌고 집기들은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한 단독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집주인 80대 남성이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액화석유가스 난로에서 가스가 새나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인과 요양보호사 등 55명이 대피했지만 불길이 20여 분 만에 잡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 오후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검찰과 정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단일 대오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발달,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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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라고 성토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되 단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정권 심판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면서 여론을 기반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혹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 등 이 대표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조희영 기자가 이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 발언은 모두 4개. 지난 2021년 12월 4개 방송에 출연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골프를 친 건 다른 날이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 직원이라고 말하며 해외 출장 동행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괄일주의 법리에 따라 4개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 답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토론회와 방송 프로그램, 국정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장의 아내가 회사를 세워 600억 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재 시장은 아내의 회사 지분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빼놓았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연면적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빌딩을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병원과 기업 등이 들어왔고 총 분양 예정액은 6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냥 많이 했어요. 3, 4, 5층 한방병원 들어오고 8층 전체가 삼성이요. 협력업체. 이 상가 건물과 불과 300m 떨어진 거리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 번도 들어오겠죠. 가까운 지나가는 건너는. 이 빌딩을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 45%를 갖고 있는 건 김성재 경기도 의왕시장의 아내 이모 씨입니다. 시장에 낙선했던 지난 2018년 지역 부동산 업자의 도움을 받아 세웠습니다. 시장을 했으니까 돈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뭐 한 1-20억만 벌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데 올해 공개한 김 시장의 재산 신고 내역엔 아내의 이 부동산 회사 지분은 빠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1,000만 원 이상 주식은 신고해야 하는데 김 시장은 아내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이라며 빼놓은 겁니다.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던 것이지 신고에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인사혁신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한다며 이 회사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경우 이 회사 순자산 가치 25억 5천만 원을 반영하면 김 시장 아내의 지분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인사혁신처는 왜 신고를 누락했는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일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니 이래이래하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 시장은 인사혁신처가 소명을 요청하자 지인 6명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뚫었고 증시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 충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 1,370원대였던 환율은 13일 장중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고환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코스피는 6% 가까이 빠졌고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만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방침 등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피해를 끼칠 거란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킨 겁니다.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 공고히 하자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북미통 외국인을 최고 경영자에 앉혔고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인 성김 고문을 대외협력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회복할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돈풀기 기조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삼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년 초까지는 한국 경제는 계속 안 좋은 국면에 위치할 것 같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겠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선제적으로 증시에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페루 현지에서 강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년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1분여 덕담을 나누는 데 그쳤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无论形势如何变化，中韩两国都应该坚守建交初心。 29분간 회동에서 두 정상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건설적인 역할 요청에 시 주석은 당사자들의 정치적 해결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2년 전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던 시 주석은 이번엔 초심을 강조하며 한미 밀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협력 등 한중 간 전략적 협력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고 양국 정상이 서로 상호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순방기간 귀국까지 미룰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려던 계획은 트럼프 측의 거절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와 한중 관계 복원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MBC 뉴스 강인솔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에 훈풍이 이어질까요? 한국 가수들 공연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중국 젊은이들은 K-팝에 열광하고 있다는데요. 비자 면제를 한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도 풀지 않겠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필희 특파원이 상하이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4, 3, 2, 1. 노래 중간부터 시작되는 한국 가요에 중국 청년들이 무대로 뛰어올라 춤을 춥니다. 대형 화면 속 한국 아이돌과 다를 바 없는 춤 실력을 자랑하는데 상하이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 가수의 춤을 따라하는 K-팝 커버 댄스 대회는 중국에서만 올해 3차례 열렸습니다. 청두, 베이징에서 각각 1대1과 3대1이었던 본선 경쟁률은 이번 상하이에서 5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听那个曲调，你也能感觉到它是什么意思，所以也不需要，也不一定要听得懂它的那个歌词的意思是什么。音乐是无国界的。 K-팝 아이돌처럼 칼군무 실력을 뽐내지만 이들이 참고한 건 동영상뿐입니다. Yes 电视上还有就是屏幕上看的时候感觉非常的震撼，但是更想亲眼见证现场到底是怎样的一个更加震撼的氛围。 중국 시장 진출을 꿈꾸는 우리 기업들은 K-팝 팬들의 왕성한 활동과 소비를 겨냥해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덤이자 스스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K-팝 가수의 대규모 공연은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K-팝 공연을 중국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현재 이런 어떤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중국 젊은이들은 훨씬 더 거기에 열광을 하고 그런 또 확산도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 비자를 일방적으로 면제한 가운데 그동안 금지되었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도 곧 재개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저씨지만 9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 꿈을 접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왔던 돌봄의 무게를 사회와 나누기 시작한 가족 돌봄 청년 강하라 씨의 이야기를 김준영 영상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1살 청년 하라 씨는 기타를 다루는 프리랜서인데요. 기타 강사, 새 기타 디자인,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자기가
많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단역으로도 일을 했었는데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어저께 오늘 해야 될 거 보건소에서 보건증 떼는 거랑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등본이랑 뭐 서류 떼야 되지. 하라 씨에게는 자신의 꿈보다 우선인 것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죠. 어디로 간지 읽어 멈추. 복도 도중 방사선. 방사선실이 어디야? 찾아봐. 이게 7살에서 9살의 지능이니까 안녕하세요를 못 읽었어요. 제가 직접 가르치다가 다시 천천히. 그것이 전체 전하. 육아를 하면 이런 느낌인가? 아빠의 스케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줘야 되고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고 너무 지쳤을 때는 끝나고 싶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좋겠다. 원래는 아버님 어떻게 다니신다고 했죠? 핸드폰 이렇게 들고 제 얘기 안 들어요.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 혈복강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이제 아빠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아빠가 저를 돌봐주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가 무너진 것 같아서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 하라 씨는 자신이 가진 돌봄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꿈꾸기 빼고는 다 돼요. 결국엔 또 물질적인 게 필요하니까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손을 좀 뻗어서 용기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요. 주민센터에도 찾아가 보고 계속 목소리를 내시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었는데 하라님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될 수 있는 내가 아빠를 돌봐야 돼. 이 생각이 너무 컸었는데 이게 돌봄은 계속 돌아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괴롭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엔 오늘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소래산의 모습인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에도 수월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22.6도, 부산은 24.4도로 11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날이 추워지면서 내일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 흐름입니다. 내일이 되면 영도선의 한기가 대부분 지방을 뒤덮겠고요. 중부지방은 영하 3도에 더 차가운 공기가 자리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영하권의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고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6도, 춘천 7도, 대전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 13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겠는데요. 추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